안녕하십니까, 박선철 코치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명예퇴직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요즘 저한테 코칭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직장인들의 명예퇴직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직시 연봉 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진급이라든지 연봉 협상이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직장 내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 코칭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다 돈을 받고 코칭을 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무료로 코칭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합니다. 제가 하는 코칭이 괜찮다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점집처럼 같이 이제 코칭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또 뭐 연봉 한 30% 더 받고 또 직급도 진급해서 다른 회사 옮기고 했을 때 정말 저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이럴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옛날에 제가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인사노무부수장을 할 때보다 요즘 돈은 그때보다는 많이 못 벌지만 훨씬 더 재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명예퇴직이 이제 주제인데 노동법에 어디에 명예퇴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없죠. 노동법에는 명예퇴직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공고사직이라든지 자발적 사직 이런 말들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명예퇴직이란 말을 하게 됐냐? 우리나라 노동법이 사람을 해고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그 사람이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그 명예롭게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주고 서로 좋게 윈윈하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명예퇴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상 불명예퇴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명예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보면 직장인들은 자기는 명예퇴직 대상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당신 명예퇴직 대상이야 나가주시오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충격이 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명퇴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년 동안 인사 노무 업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정말 회사에서 공고사직이라든지 또는 명예퇴직이라든지 또는 해고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시켜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그때가 인사 담당자로서는 가장 하기 싫은 일입니다.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인사 담당자는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리고 저도 남들 명퇴시키고 해고시키면서 저는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명예퇴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코칭,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사부수장이 여러분들 나가라고 하는 인사부수장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안다 이런 이야기죠. 왜? 제가 그 사람이었으니까. 자, 여러분, 몇 세가 명퇴할 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40대? 50대? 그렇게 놀라울 만한 나이는 아니죠. 자, 그렇지만 요즘은 20대, 30대도 명예퇴직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요즘은요. 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회사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조직을 이렇게 바꿔갔다가 저렇게 바꿔갔다가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남는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요즘은 명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명퇴해도 되는 분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명퇴를 해도 되느냐? 첫 번째,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 한 1년 남았는데 회사에서 3년치 급여를 주겠다, 명예퇴직금으로.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죠. 경제적으로 2년치를 더 받는데. 두 번째, 나이가 어린 분. 나이가 어린 분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아직 많아요.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역시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자기가 자격증이 있다든지 또는 그 분야에 희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고위공직자들이에요. 고위공직자들은 로비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있던 조직에. 그래서 로펌 같은 데 많이 가요. 또는 옛날에 있던 부서하고 관계되는 회사.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같으면 제약회사라든지 연구개발하는 회사 이런 데 많이 뽑아가요. 왜? 임상실험 이런 걸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생 직업이 있는 분. 예를 들어서 뭐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명예퇴직을 해도 자기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쉬워요. 물론 회사 다닐 때보다 급여는 좀 낮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평생 직업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다른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 직장 안 다녀도 다른 사업을 해서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자신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자기 사업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도 많고. 일곱 번째는 회사에 취업 안 하고 직장 안 다녀도 재산이 많은 분. 재산이 많으면 굳이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덟 번째, 다른 소득이 있는 분. 나는 금융소득도 있고 부동산에서도 뭐가 돈이 나오고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준 뭐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다른 소득이 많아 하는 분들은 또 명예퇴직에서 나와도 괜찮죠. 아홉 번째는 배우자가 능력이 있는 분. 내가 회사 그만둬도 나는 와이프 약국에 셔터맨 해도 되고 어린이집 차량 운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이런 분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우자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놀아도 되는 거예요. 열 번째, 지출이 크지 않는 분. 명예퇴직금 받아서 충분히 오랫동안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명예퇴직이 되죠. 그럼 명예퇴직 하면 안 되는 분은 누구냐? 제가 말씀드린 10가지에 반대되는 분들,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명예퇴직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명예퇴직의 형식은 어떤 게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첫 번째로는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요. 자발적인 신청은 회사에서 자, 우리 회사가 10명을 명예퇴직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은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자발적 신청이죠. 자, 두 번째는 반대로 강제로 당신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으니까 너 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강제 명예퇴직이에요. 강퇴라고 이제 얘기를. 자, 그렇지만 그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다 최종 그 형식은 공고사직 또는 자발적 사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에 명예퇴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가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명예퇴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동부에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사직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회사는 노동법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예퇴직 시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느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요.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경우는 내가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는 내가 협상을 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계획을 딱 내놓고 여기에 들어와야 명퇴를 받아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협상할 여지가 없어요. 자, 반대로 강제 명예퇴직일 경우 당신 나가 이랬을 경우는 내가 안 나가.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해주면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좀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협상이 가능해요. 비자발적 강제 명예퇴직의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저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의 명예퇴직 압박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회사는 이 사람을 꼭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인사나 노무 담당자 또는 그 해당 부서장이 사장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아요. 꼭 내보내, 언제까지. 패키지는 뭐야, 이렇게. 그럴 경우 상당히 힘들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씁니다. 뭐 이렇게 뭐 대기 발령을 낸다든지 또는 저 구석 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놔둔다든지 또는 잡일을 막 쓰레기를 줍게 한다든지 잡일을 시킨다든지 또는 비인간적으로 옛날에 부하였던 사람의 부하가 되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모멸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부하한테 이제 내 부하가 상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일을 시키고 내가 그 밑에서 있어야 돼요.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불법이긴 하지만 노동부에서 그런 걸 다투고 또 노동부에 가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 회사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이 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저 사람은 회사랑 싸우고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평판도 관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안 나가고 버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버티다가 병 걸리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막 그진 마인드가 정신병자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죠. 마음이 이렇게 안 좋으면 몸으로 병이 와요. 그래서 몸도 이제 병에 걸리고 이런 분들 많이 봤고 어쨌든 명예퇴직을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우기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명퇴 결정 시 명퇴 후를 예상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재취업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두세 번 이렇게 재취업한 경우도 있고 재취업이 불가능은 아닌데 어렵다. 두 번째, 낮은 소득으로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거를 갖다가 지속 가능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한두 달 또는 서너 달은 좋죠. 자유롭고 놀러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평소에 하고 늦잠도 자고. 근데 네댓 달 지나면은 그때부터 정말로 외롭고 무료해요. 직장 생활이 좋았구나. 어디 나갈 데가 있다는 게 상당히 행복한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요즘 컨설팅이 오면 저는 굉장히 기쁘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초과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이유입니다. 재밌거든요. 보람있고. 자, 네 번째, 명예퇴직하고 나서 재산을 소진 또는 탕진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영업 한답시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전 재산 다 까먹고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명예퇴직이 장밋빛 인생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명예퇴직 후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사람들은 과거의 직장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생활이라는 거는 그 큰 조직에서 정말로 조직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막상 자영업이라든지 무직 상태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정말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였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가 이 세상을 얼마나 몰랐는지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예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저는 여러분 명퇴에 관한 모든 것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명퇴를 버티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 노동부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명퇴를 막는 방법을 그런 것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 회사와의 명퇴 조건을 유리하게 몇백만원 또는 몇천만원 또는 몇 억을 더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 명퇴 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미리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알려드릴 수도 있고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이런 걸 갖다가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 저는 제가 대상자도 돼봤고 제가 명퇴를 많이 시켜보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사례들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코칭,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코칭 해드리면 돈 뭐 10만원, 20만원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공짜로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전문가한테 그걸 갖다 알아봤을 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죠. 도움을 받았을 때. 이거는 명예퇴직뿐만 아니고 진급이라든지 급여 협상 또는 이직 이럴 때 여러분들이 10만원, 20만원 투자하면 훨씬 더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만원 아끼려고 비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유튜브에 떠 있는 그 어떤 그 싸구려 그 실력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디오나 보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손해를 봐요. 오히려 10만원, 20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10배, 100배의 이익이 돌아오는데 그걸 투자를 안 하고 짠돌이처럼 아끼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박선철 코치한테 코칭을 꼭 받아야 되겠구나,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컨설팅과 명예퇴직 한 가지뿐만 아니고 직장생활의 다른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또 저렴한 가격으로 코칭 컨설팅을 또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계속 또 이어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그 컨설팅 의뢰를 기다리면서 오늘 명예퇴직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